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두 번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자면, 제가 중간에 아마 1강 바로 직전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뭔가 중간에 끊기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드시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앞에 강의를 좀 하다가 하고 있다가 제가 사례가 들려가지고 잠깐 중단을 시킨 다음, 그러니까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예, 기침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첫 번째 강의,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 번째 강의를 했던 거죠. 두 번째 강의지만 첫 번째 강의가 뭐 이렇게 길게 진행된 거 아니고 10분 정도 진행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했는데, 제가 지금 저장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일시정지가 어떻게 일시정지를 안 누르고 제가 그냥 종료 버튼을 눌러서 그런지 파일이 두 개가 됐더라고요. 두 개가 돼서 이제 앞에 거는 한 10분, 12분 정도 되는 파일이 있었고, 뒤에 게가 이제 한 24분 정도 되는 거였는데, 이걸 합치려다 보니까 그래, 어차피 12분에 이제 일반적인 개강만 했었는데, 어쨌든 뭐 두 번째 강의가 행정 대집행 나가기 직전 단계였던 거잖아요. 그거 내용부터 해도 크게 대세인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강의는 그냥 제가 따로 병합하지 않고 날리고, 어차피 저희가 실시간 강의도 있으니까 그때 좀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실제에 있어서는 두 번째 강의가 아마 여러분한테는 이제 첫 번째 강의로 이제 아마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 혼자 한 10분 동안 이제 허공에 대고서 10분 넘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앞에 무슨 내용을 했는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에 별 내용 안 했거든요. 그냥 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선이 왜 어려운지만 가지고 제가 지금 보면 10분을 얘기했던 거예요. 참 어떻게 행정의 실효성 확보선의 어려운 내용이 결국에는 이 행정법으로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민법, 형법, 특히 민법을 끼고 있는 민사소송법, 형법을 끼고 있는 형사소송법이랑 같이 이해를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려웠던 것이다. 집행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것까지 설명하고 이제 넘어갔어야 되는데, 바로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 앞에 있는 내용 다 쓸모없는 내용이었으니까 일단 이 들으신 걸로 하고, 일단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행정법 강론 시간에 많이 나가긴 진도긴 하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진도상은 사실 지금 오늘 나가야 될 것은 아닌데, 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쨌든 방금 전에 어쨌든 제가 즉시 강제 얘기가 나왔죠. 즉시 강제인데, 야 이따 급하니까 빨리 해라 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직접 강제도 사실은 즉시 강제가 어디까지냐, 이제 뭐 이게 비교가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좀 분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접 강제나 즉시 강제 뭐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한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자세히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 이런 법조문이 있다는 것 정도만, 그러니까 내용도 뭐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조문이 있었다는 것 정도만 기억에 넣어주면서 아주 편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저희가 이제 경찰인데, 우리가 아는 경찰은 이제 저번에도 제가 아마 4주차에서 말씀드렸지만, 4주차에 사법경찰, 그러니까 뭔가 범죄자를 잡으러 가는 경찰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본래적 의미의 경찰은 우리가 이제 행정경찰 또는 보안경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범인 잡으러 가는 모습 당연히 이제 경찰의 모습이지만, 어쨌든 동네 치안 질서 유지와 치안 확보를 위해서 어쨌든 활동하시는 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본래적 의미의 우리가 경찰이라고 말했을 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행정법을 초창기에 공부했을 때 이게 너무 이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아는 경찰은 수사를 하고 어쨌든 범인을 잡는 게 경찰인 것인데, 실제 행정법 책에 등장하는 경찰은 그런 경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당황했던 것이죠. 어쨌든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경찰 관 직무집행법은 그러한 행정경찰의 모습, 이미 범죄가 난 후에 범인 잡으러 가서 범인의 신병을 확보해서 기소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위험이라든지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경찰 행정법의 3대 천왕이 있는데요. 3대 천왕 중에 비슷하긴 하죠. 법률 과연 경찰권의 근거가 무엇인지, 경찰 책임을, 그러니까 경찰권이 발동되면
그 받는 사람, 국민에 있어서는 어떤 경찰 책임에, 거기에 순응해야 될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발생과 연결되어 있는 이 경찰권의 근거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제 항상 나오는 경찰 비리의 원칙, 경찰권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 상황에서 경찰이 정말 최선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최소의 어떤 법익 침해를 통해서 달성하는 것들,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 따지는 거. 경찰관의 근거나 경찰관 한계에 대한 공부, 그것도 더 중요한 법정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이 세 가지가 이제 큰 테마인 거. 여기 보면 아까 저희가 행정 강제의 뭔가 이 논의랑 되게 유사하잖아요. 오늘의 행정 실용성 확보수단은 근거는 대부분 있긴 있을 거예요. 근거보다는 어떤 그 한계로서 비례 원칙들이 잘 준수되었는지, 그리고 법정 절차를 준수했는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를 보시면 불심 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심 검문 임의 동행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3조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중요한지가 3조에 나왔겠습니까? 보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대요. 뭐 어떤 주의 사정을 봤을 때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그에 대해서 좀 아닐 것 같은 사람, 그 사람한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질문하기 위해서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같이 저 경찰서로 가시죠.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경우에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심지어 동행해서 가서 경찰서에 가서도 언제든지 내가 퇴거할 수 있고, 저 그냥 집에 갈게요 라고 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이런 절차도 있지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뭐 정도쉽게 질문하는 거 알고 동행을 요구하는 걸 알겠는데, 중요한 건 이 3조 2항 단서에 있는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언제든지 거절했지만 그 모습이 뭔가 수상해서, 아니면 진짜 뭔가 그 범인을 포착할 만한 뭔데 사용 증도 있다고 하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건 그거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규제잖아요. 그거에 따른 건 뭐 변론을 하더라도 일단은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망 사항 5항들이 있는데,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때는 결국에는 이제 몸을 좀 수색하겠다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영장주의에 따라서 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긴 많지만, 여기서는 그런 어떠한 그 범죄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사람이 이제 혹시 다른 위해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경찰에 할 수 있지만 다른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목적 하에서 예외적으로 흉기를 좀 이렇게 지금 외표로 이제 혹시 뭐 볼록 튀어나온 바지 주머니 혹시 뭐가 있는 건 아닌지 알고 이렇게 조사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해줘야 되겠죠. 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때에는 징표 제시하면서 이유 설명하는 건 기본이고, 이거 징표 제시 이유 설명은 사실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쨌든 내가 서에 따라가게 되면 가족 친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따라갔다는 것들을 항상 알려주고, 그리고 혹시 너가 필요하면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알려야 되는 거고, 6시간 초과해서 데리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어서 3, 4, 5, 6항 좀 보면 굉장히 3, 4 상황보다는 4, 5, 6항 보면 뭔가 절차에 관련된 내용들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용에 대해서 막 질문하는 게 성격이 뭐냐 이런 거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조문들이 있다. 특히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고 언제든지 집에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조에 비해서 6조는 좀 더 범죄 행위가 목적이니까 좀 급박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인에게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고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일단 이런 거 요건 따지지 말고 일단 달려가라는 거잖아요. 제지하는 거의 성격이 저희가 권력적 사실행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이 긴급한 경우니까 즉시 강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직접 내가 막는 거니까 취업하는 걸 볼 수도 있고. 그럼 즉시 강제가 뭐 긴급 뭐 이런 그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여부도 따질 필요 없이 굳이 이렇게 분석할 필요 없이 아무튼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이 나서야 되겠구나라는 거. 물론 이제 나중에 문제되는 건 여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인데, 이런 게 반드시 그 상황에 사후적으로 봤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왜 안 했는지가 문제일 수도 있겠죠. 해야 되는데 왜 오히려 한 게 문제보다 안 한 게 문제일 수도 있고, 했는데 초과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특히 이런 경찰 행정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까는 이제 이 3조나 6조는 뭔가 나름 이제 범죄랑 좀 그런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아닌데 굉장히 이 범죄와 맞닿아 있는 행동들,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3조 1항 1호 같은 경우 보면 어쨌든 죄를 범하였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6조 같은 경우도 아예 표저에 범죄 예방과 저지, 범죄 행위가 목전이다라는 거였는데 5조부터 내용은 약간 꼭 그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 사유를 보시면 천재지변,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동물의 출현, 극도의 혼잡, 위험한 사태니까 물론 여기에 범죄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걸 구성하는 행동들이 범죄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일단은 뭔가 위험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무슨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잖아요. 이런 정도면 되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처음에 경고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접 억류하고 피난시키고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거.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인정 조치를 하게 할 수도 있지만 3호에 보면 직접 하는 거. 이거 보면 이게 뭐 즉시 강제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이런 조문이 있다라는 거. 이걸 다시 복습해서 읽어보실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거 정도만 뭔 건지 나중에 찾아보면 되잖아요. 필요하면 이런 조문이 있다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범죄가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위험이라는 개념이 좀 높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다. 위험한 사태가 5조 1항 2항 및 6조니까 보시면 이제 5조 1항 이런 거잖아요. 천재, 사변 이런 것들은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6조 같이 직접 범죄와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좀 더 7조는 이 범죄 플러스 이제 위험도 있으니까 좀 더 넓은 개념. 이런 임박하게 되면 필요한 한도에서 출입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주거 침입이라든지 건조물 침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단 들어가야죠. 일단 이거 언제 따지고 있어요. 일단 바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해결해야지. 그리고 흥행장, 흥행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뜻이겠지만 아무튼 흥행장, 여관, 음식점, 사람이 많이 출입한 장소에도 영업시간, 공개된 시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검색할 수 있다. 징표 제시한다는 거여서 이렇게 출입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찰 장비의 대표적인 거로는 무기, 경찰 장구, 체루제,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는데 중요한 건 무기인데 무기는 무슨 종류가 있냐면 권총을 얘기해요. 권총, 소총, 도검이니까 권총을 말하는 것이고 경찰 장구는 저희가 수갑, 호승줄 이런 거, 경찰봉 이런 걸 말하거든요. 보시면 경찰 장비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근거를 여기 두고 있구나. 그리고 항상 이걸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사용을 했는데 약간 오버해서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어쨌든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건데 물론 애초에 위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하면 국가배상으로 빠질 거라서 그건 문제가 안 되지만 하긴 했는데 어떤 손실이 발생했다더라. 책임 없는 자에게 그러니까 잘못 간 거라든지 아니면 책임 있는 자에게 했는데 초과한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하면 보상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저희가 이런 걸 희생보상, 경찰 희생의 보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법 조문회가 이제 최근이라기보다는 물론 저한테는 최근이지만 한 2014년도인가요? 그때쯤 들어간 조문이어서 좀 시간이 좀 되긴 했죠. 이런 조문들이 들어가 있다. 보면 이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3년, 5년이 된다. 이 3년, 5년도 이제 딴 것보다도 일반적인 민사의 불행이라든지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의 이제 그 시효가 3년, 10년이잖아요.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인데 항상 국가에 관련된 채권 채무는 5년이기 때문에 단축되는 거죠. 3년, 5년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손실보상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배상의 영역은 재판으로 가서 받는 손해 발생 사실과 가해 행위랑 인관계 그런 것들을 이제 입증해서 다는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보상의 경우는 보상 절차를 두고 있다. 이제 이 내용도 자세하게 보시기보다 아무튼 이런 경우에 뭔가 보상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더라라고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사실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좀 봤는데 이 내용들은 사실 어떤 범죄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보다 범죄 직전에 있는 범죄의 직후도 있긴 포함되긴 하지만 직전에 어떤 위험을 관리하고
위험은 좀 더 넓은 개념이잖아요. 위해라는 게 뭐 범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어떤 조치 같은 경우를 취할 수가 있고, 혹시 그런 정당한 그런 그 경찰의 직무의 과정에서 어떤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보상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제는 이제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까까지는 방금 전까지 행정 강제 측면에서 봤다고 하면, 이제는 행정 제재, 지금 페널티의 측면에서 간접적인 강제 수단으로서 행정벌 또는 행정 제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앞에 거는 행정 강제는 제가 말씀드린 주로 민사소송법과 연결되는 거. 물론 방금 전에 봤던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아까 대집행이라든지 이런 뭐 강제징수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민사소송법과 연결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보는 이 행정벌, 밑에 보는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에서는 이게 결국은 어떤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굉장히 이해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행정벌의 양대 산맥이 형벌이 있고, 예,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가 이제 행정질서벌이라는 표현으로, 근데 이거 두 개 합쳐서 저희가 행정벌이라는 표현. 저도 이제 이 표현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데, 행정의 벌이라고 하는데 왜 형법은 완전 밖에 있는 법인데 왜 형벌이 여기 들어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행정법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뭐 자의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지 제 생각에는 행정벌 안에 왜 형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벌 안에 행정형벌이랑 행정질서벌이 있더라. 근데 이제 이 형벌과 과태료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건 굉장히 형법적인 형사 정책적인 개념이지만 범죄와 비범죄와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범죄와 형벌로 처벌되는 것이 과태료 수준을 낮춰가지고 비범죄화 시킬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규율이 안 되던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범죄화 시켜서, 범죄화 시켜서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아니면 어떤 것들은 이미 범죄화 시켜서 형벌이 됐을 수도 있는데,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들인데, 그 정도는 부족하다. 그래서 더욱 강화돼. 그러니까 범죄가 뭐 그때는 뭐 강범죄인지 뭐 이게 잘 모르겠지만, 어떤 범죄가 더 이게 왼쪽으로 갈수록 더 세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벌과 과태료에 관련된 문제로는 이 범죄와 비범죄의 개념과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먼저 형벌의 종류는 형법에서 나오는데, 아마 4주차에서 제가 아마 좀 다뤘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뭐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추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행정법 시간에 중요한 거는 금전상의 어떤 형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벌금, 과료, 추징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은 5만 원 이상 내는 걸 보통 벌금이라고 하고, 과료는 5만 원 미만이니까, 2천 원부터 5만 원 미만이니까 얼마나 경미하겠어요. 예를 들면 뭐 가는데 과료로 한 10,000원 받았다고 하면, 그 10,000원의 과료를 받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지금 위기감을 느낄까요? 전혀 안 느끼겠죠. 그러니까 되게 경미한 수준인 거죠, 과료가. 그리고 이제 추징은 이 몰수와 함께 봐야 되는데, 보면 이렇게 이제 범인 이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또 이해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가 있을 고,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징한다. 그래서 48조 2항에 보면 추징한다가, 여기까지가 이제 그렇다고 하면 누가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이런 것들이 뭐냐고 하면 이건 형벌이라고, 형벌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 행정 질서벌로 대답하면 안 돼요. 이 행정 질서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대응이 되는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태료가 형벌이냐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형벌의 범위에 벌금, 과료, 추징에 과태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 얘기 뭐냐면, 과태료로 처벌받더라고 하더라도 형벌을 부과받은 것이 아니니까 전과가 생기지 않죠. 형벌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요즘은 그러진 않지만, 과거에 이제 주정차 단속을 맡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과태료를,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4만 원 이렇게 내면 바로 즉시 납부하면 32,000원 정도 20% 할인해 주잖아요. 그때의 과태료는 내가 아무리 과태료를 제가 여러 번 냈어도 형벌은 아니죠. 전과로 남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법 자체가 구별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절대 형벌이 아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같은 흡연 행위인데 어떻게 구별하는지 볼게요. 일반적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저희 사무실 1층에 이제 흡연 구역이 있지만 그게 아닌 곳에서 복도에서 몰래 피다가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겠죠.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면 그거 형벌이라서 전과에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아니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근데 같은 흡연을 했는데 항공기 내에서 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강해져 있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뭐 좀 다르게 행위탕이 다르긴 하지만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는 뭐 흡연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이때 벌금을 보시면 이때 벌금은 전과가 생기나요? 라고 하면 생긴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내는 행동은 비슷한데 이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을 좀 더 규제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범죄화되어 있던 일반적인 금연국에서 흡연하게 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하지만 항공기 내에서는 참을 수가 없다. 이때는 범죄화된 거잖아요. 항공보안법 따르면. 그렇다고 하면 이 과태료와 이 형벌의 문제는 특히 이제 비범죄화 되어 있던 과태료의 영역이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특히 항공기 내에서 흡연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범죄가 돼버리는 것이고 벌금이다. 뭔가 돈을 내는 나라에 내는 것으로 측면에서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다르다라. 그 다음은 음란행위라는 이거는 사실 음란행위는 이미 다 이제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음란행위가 이제 이미 범죄가 되어 있는 행동인 거죠. 근데 기본적인 형법에서의 음란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니까 징역도 뭐 징역도 살 수 있긴 하지만 심지어는 과료는 5만 원 이하잖아요. 5만 원 이하, 2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니까 되게 그 음란한 행위를 한 행동에 따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처벌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에서 해당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아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면 굉장히 줄어든 똑같은 벌금 구류 과료인데 500만 원 받는 거랑 10만 원이나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보면 사실 245조랑 경범죄 처벌조 3조랑 3조 1항 33호랑 무슨 차이가 있나 잘 모르긴 하겠거든요. 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그럼 경범죄 처벌법에 있는 이 행위 태양이 사실은 공연음란죄에서 형법에 정하고 있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긴 한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지만 결과는 너무 다르잖아. 하나는 징역까지 살 수가 있는데 500만 원 벌금까지 낼 수가 있는데 경범죄법으로 분류되는 순간 굉장히 경미하게 해서 집에 돌려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같은 범죄하지만 약간 뭔가 선택의 측면이 다른 건데 이게 만약에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 하면 벌금으로 가니까 여기는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측면에서는 계류 중인 항공기만 비교해 보면 비슷하긴 할 것 같지만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그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해서 단순하게 과료에 처해지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최근에는 이제 선포로 처벌법 제13조에 따라서 통신 매체로 이용한 음란 행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음란 행위가 뭐냐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바바리맨 같은 경우 변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벗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 최근에는 무슨 뭐 티팬티 입고 다니는 청주인가요? 충주인가 뭐 남자가 있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티팬티를 입은 게 엉덩이를 노출한 건 아닌가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때에 따라서는 이 공연 음란죄 될 수도 있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규제가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항공보안법에 항공기 내에서 이래 되면 좀 더 이게 좀 뭔가 이 범죄가 달라지게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다른 사람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매체 행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을 보내면 사이버 바바리맨이 되면 이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요. 이제 더욱더 강화된 거죠. 왜냐면 이제 항공보안법에서는 이런 벌금만 있었지 이런 거 없었잖아요.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 태양을 가지고 있으면 징역도 그냥 일반 형법 공용문헌죄는 1년 이하 징역인데 여기 2년 이하 징역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서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 요건을 더 갖추게 된다고 하면 더
범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범죄가 되었지만 더 강하게 처벌받게 되는 것으로 규제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최근에 2021년 10월 21일이니까 10월 21일이면 이제 그 목요일 저희가 이제 지금 9주차니까 9주차 전에 8주차 기준으로 이게 시행이 된 거거든요. 보면 스토킹 범죄를 대응하고 있다. 원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경범죄 일반 형법에서는 규정이 없었고요. 경범죄 처벌법의 41호에 보면 마찬가지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니까 이게 처벌이 되게 경미했던 거잖아요. 이 경미했던 처벌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고 거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예정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이게 비범죄가 된 건 아니죠. 경범죄도 범죄긴 하니까 범죄가 되긴 하지만 굉장히 경미하게 처벌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거로 인해서 괜히 피해받고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에서도 막 그 대학생인가 와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게임에서 알게 돼가지고 일가족 다 살해하고 막 이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킹이 심해지니까 과대망상이 돼서 이렇게 된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그런 위험의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이렇게 범죄화시켜서 이미 범죄가 된 거지만 더 강하게 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처벌만 본다고 하면 굉장히 형법적인, 갑자기 행정법 시간에 왜 형법 얘기를 하냐 싶겠지만 행정법이 어려운 이유는 이걸 종합적으로 처벌만 할 거면 행정법이 아니죠. 중요한 거는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조문은 18조였던 거죠. 처벌과 관련된 18조인데 보시면 3조부터 17조 사이에 보시면 이거는 뭔가 좀 내용이 처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구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그게 급하면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다가 잠정 조치라는 표현이 있는데 잠정 조치는 이게 법원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잠정 조치 8조부터 있는 내용들은 약간 뭐 사법적인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3조부터 7조까지는 행정이 개입하는 거거든요. 행정이. 응급조치하고 긴급응급조치하고 이런 것들 내용들은 아까 즉시강제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행정강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처벌만 할 거면 이 행정법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처벌도 이렇게 특별히 강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뭔가 행정의 개입의 범위를 넓혀주고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행정법이 좀 어려워. 심했죠. 다른 걸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리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어가지고 잘 돌아가는지는 뭐 좀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과거에 그냥 이렇게 경범죄 처벌법으로 병구를 놔두는 것보다는 진일보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관리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언제 그 처벌받는 데까지 기다리겠어요. 처벌받으면 수사해야 되지, 기소해야 되지, 판결 1심, 2심, 3심 가게 되면 시간이 다 같이 나가잖아요. 그 전에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형법 범죄와 비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드렸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형벌과 과태료를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게 또 최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10년 전쯤에 과태료에 관련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이게 생기면서 이제 굉장히 조문들이 비슷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형법을 따라했기 때문에 형법에서 14세 미만자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과태료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처벌되지 않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는 음주운전 관련된 음주운전 당시에는 이제 완전 명정 상태에서 이제 아예 인식도 없는 상태였지만 스스로 그걸 야기한 거라고 하면 이렇게 심신장애로 감경하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과태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니까 벌하지 아니한 것을 적용하지 않는 거니까 벌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과태료에서도 스스로 심신상태 장애가 이게 술 먹고 꽐라가 됐다는 거잖아요. 일으켜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는 감경을 해야 되는데, 감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처벌 내지 과벌을 하겠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고의 과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형법에서는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인 경우, 처벌하는 경우에만 처벌되잖아요. 과태료에서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얘기하려던 것이 아니라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양벌 규정이거든요. 양벌 규정. 근데 이제 문제는 형법에는 양벌 규정에 대한 내용이 없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를 통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요 빨간 박스의 왼쪽 걸 먼저 보시지 말고 먼저 오른쪽 부에 있는 11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11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서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저희가 법인의 종업원, 법인의 이제 그러니까 회사 소속 근로자가 어떤 자기 업무에 대해서 회사가 지켜야 될 어떤 의무를 위반해서 할 경우에는 종업원이 위반했지만 회사 너도 책임지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옛날부터 사용되던 이제 어떤 표현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여기는 과태료지만 여기에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거잖아요. 형벌이.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서는 벌금은 낼 수 있잖아요. 벌금 부과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자 이제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이런 그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해서 판례가 예, 종업원 등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주가 관리 감독을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처벌하는 것을 위헌이다. 그래서 이제 위반 행위 관련한 별도의 고의 과실을 요구하게 된다. 사실 11조를 자세히 보시면 이 법인이 과태료를 받음에 있어서 고의 과실, 특히 과실에 대한 요건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어, 최근에 형법의 영역에서는 이런 걸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거죠. 11조에서는 그냥 이제 그런 명시적인 요건을 두고 있지 않지만 양벌 규정에서 지금 제가 양벌 규정 갑자기 얘기하면 또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거잖아요. 이거 사실 이거는 헌법적인 내용이긴 하거든요. 헌법재판소에 깔려있기 때문에 헌법적 내용인데 문제 현황, 이 헌법적 논의에 대해서는 요걸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자세히 해봤자 어차피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거니까 중요한 거는 처벌시키고 싶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에서 그 옥시가 관련돼서 옥시 이 관련된 지금 뭐 대표이사 또 아니면 관련된 관계자들 개인들이 처벌받고 있는데 그 말고 직접 그 회사 자체도 뭔가 페널티를 가고 싶은데 회사는 어디 깜빵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 벌금은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이 벌금 부과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그냥 그 종업원이 처벌받으면 처벌받으면 너도 처벌받아라는 형태였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런 회피 가능성, 특히 과실과 관련된 요건을 두고 예시를 들어서 한국안전법 뭐 164조를 보시면 이렇게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서 위반을 하게 되면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가할 수 있다. 벌금형을 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 이 조문이 문제되니까 최근에는 어떻게 이제 조문을 바꿨냐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 감독, 이게 결국 과실이 없다는 얘기는 게을지 아니한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거니까 과실이 없음을 법인이 입증하게 되면 벌금형을 부과받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 후단에 있는 요 조문이 들어간 게 양벌 규정, 형벌에 관련된 이 법인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논의이긴 한데 과태료에서는 그런 게 뭐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니까 지금 벌써 33분 정도 돼가지고 행정벌에 방금 봤던 이런 그 형벌이나 행정질서벌 이런 그 과태료의 부과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쉬었다가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